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니니 양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채권, 금리, 뭐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 맨날 나와. 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 주가쌤에서 했잖아요. 안 했어. 비슷하게 약간 했는데 자기가 다 편집했죠. 못 알아들으면 편집입니다. 이게 원래 니니 양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식은 안녕하십니까. 지금에서 니니 리포터로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게 나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줄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리액션이 좀 줄어들었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해줘. 하도 옆에서 그래서 오늘 그걸 갖고 왔습니다. 사장님 옛날에 채권쟁이였잖아요. 채권쟁이였어요.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교수님보다도 실무에는 강할 수도 있다. 실무 10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론은 교수님한테 배우고 가벼운 정말 가벼운 이 정도는 알아야 경제신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무 경력을 좀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났었죠? 그 당시에? 예리하다. 아, 자네는 그 수업 들어가서 교수님 논문 어디까지 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채권 어떤 걸 채권이라고 하죠? 미국채 10년. 커버드 콜. 어디서 그것도 채권인가? 커버드콜이 왜 채권이에요? 옵션 플러스 주식이 아. 지난번에 수업했잖아요. 커버드콜. 옵션이랑 채권이랑 또 약간 차이를 또 잘 모르겠긴 해요. 옵션이랑 채권은 완전히 채권은 이렇게 여기 정기예금을 생각하면은 만기 때마다 이렇게 이자를 주잖아요. 만기가 되면은 원금과 이자 이렇게 주는 요게 채권이잖아요. 1억 원을 넣으면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100만 원 이자 이렇게 주다가 여기 1억 이제 플러스 100만 원. 나중에 이렇게 주는 요 현금 흐름. 이게 채권이죠? 알죠, 이거? 네. 옵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과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따닥따닥 주잖아요. 원금 보장까지. 그러면 정기예금 하지 왜 채권을 해? 어?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곧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자, 채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Fixed Income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뭐 고정금리형 상품, 고정수익형 상품, Fixed Income 또는 본드 이런 표현을 흔히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니니가 저한테 물어봤던 신문에 나오는 거 모르겠다.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어서 침체가 온대요. 장기 채권을 사면 금리 변동 위험이라는 게 있대요. 아니면은 미국채를 많이 산 실리콘밸리 은행 SVB라고 그러죠. 이 은행이 망했대. 채권을 많이 사는데 왜 망해? 회사가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도대체 왜 망하는 거냐? 왜 망했겠습니까? 정답, 미국이 망했다. 아, 미국이 망했다? 이거 미국채 샀는데 이거 알상무에 맨날 말하는 것처럼. 아메리카가 망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도 날아갔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채권으로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하면 사실 오늘 강의 별로 필요 없어요. 채권으로 왜 손실이 날까? 아니, 주식처럼 계속 가격 변동이 생겼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왜 생기냐고. 정기예금이 가격 변동이 있어요? 금리에 따라서 내가 한 달 전에 산 채권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채권은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 문장만 알면은 절반은 했습니다. 근데 채권을 꽤 오래 하시는 분도 이 문장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 문장이 뭐냐?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이해했어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동동이가 말한 것처럼 가격 변동이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이해 못해. 올라가는 거 아니요가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의 금리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인식이 딱 요래서 그래요. 10,000원 있어요. 3% 되면 1,300원입니다. 금리가 올랐어요. 3에서 5%로. 그러면은 1,500원이 돼. 이게 가격이잖아, 아래가. 위에가 금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요. 오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 뭐가 틀렸을까요? 뭔가 여러분들을 속였어 지금. 채권은 뭐라 그랬냐면 픽스드 인컴이라 그랬어요. 미래 오는 그러니까 소득이 픽스된 거예요. 들어오는 인컴이 픽스된 겁니다. 예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원금 10,000원인데 나중에 1,300원도 되고 1,500원도 됐잖아요. 변했잖아. 그럼 픽스드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가 고정된 거예요? 미래에 오는 이 원금이 고정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이건 우리의 은행 예금적 생각입니다. 예금적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지금 10,000원을 넣으니까 수익률이 오르면 3%면 1,300원, 5%면 1,500원, 앞으로 미래에 내가 받을 게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픽스드 인컴은 미래에 받을 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뭐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오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저 미래에 고정되는 걸 지금 얼마에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얼마에 사느냐. 얼마에 사느냐. 금리가 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예금적 사고고 금리가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제가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원금은 고정이에요. 이게 미래 1년이나 2년, 3년 뒤에 나의 픽스드 인컴이고 지금 3% 할인해 살래? 아니면 5% 할인해 살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 할인해 사면 어떻게 돼요? 더 싸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금리가 올랐는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10,000원에 1,300원, 1,500원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채권에서는 저 미래 받을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당기는 걸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나는 싸게 살 수 있죠. 할인율이 높을수록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샤넬백을 10% 할인할 때가 있고 30% 할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싸게 삽니까? 30% 할인할 때. 할인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지금 아직 소인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 뭐 운용력으로 있지 않고 그냥 채권 시장에 그냥 약간 발을 그냥 애매하게 담근 분들도 이 개념을 정말 오랫동안 그냥 외워.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금리가 오르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그걸 금리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할인율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할인율이 떨어져 30% 할인하던 거 이제 10%밖에 할인을 안 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쏙쏙. 자, 오늘 수업 끝났다. 자, 여기서 원금을 일로 생각해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 예금적 사고고요. 채권적 사고는 이쪽입니다. 예금은 고정이에요. 미래에 오는 현금. 여기가 현재냐 미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행 예금은 여기가 현재라고 보고 미래를 보는 거고 채권은 이게 미래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을 해서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쪽으로 가는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채권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채권의 가격이 왜 변하는가? 이건 미래라 그랬습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나 지금 사야 돼요. 3%면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대충 9,700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5% 할인하면 9,500원에 사야 돼요.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난 이 채권을 샀어. 샀다고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는 계속 움직여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9,500원에 샀어. 근데 금리가 빠져. 3%로. 5%에 3%로.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산 채권은 9,700원이 돼 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팔려. 그럼 난 얼마 벌었습니까? 200원 벌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할인율 누가 정해요? 그 옛날 주가 세면 셌죠? 삼성전자 주가 누가 정합니까? 시장에서 정하죠. 네. 뭐 나스닥 지수 누가 정합니까? 시장에서 정해요. 금리 누가 정해요? 채권 시장이 있죠. 시장에서 정해요. 수급으로 정해져요. 주식은 똑같아요.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가격이 매일매일 춤을 추고 그래서 주식 운용력이나 채권 운용력이나 똑같아요. 차트 보고 가격 움직이는 거 딱 스타파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주식은 종목이 많고 채권은 종목이 한정적이죠. 만기에 따라서만 종목이 다를 뿐이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만기까지 가면 어차피 이거잖아. 지금 금리 가격이 바꾸건 말건 1년 뒤 가면 이거고 만기가 1년이면 3년 뒤면 이건데 뭘 더 벌고 안 벌고 아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금리가 변동해서 망했다고 그냥 만기까지 버티면은 10,000원 아니야. 만기까지 버티면 손실이 없습니까? 네. 맞아요. 손실 없어요. 만기까지 가면 우리 약속이 된 거예요. 10,000원 주기로. 다만 무슨 손실이 난 겁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은행이 5% 예금을 막 팔어. 근데 내 예금은 1%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손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게. 집값이 다 올라! 너는 집 없어. 월세야. 상대적으로 손실이 아니에요. 이걸 손실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 1%짜리 예금을 그럼 깨고 정기예금을 깨고 3%나 5% 정기예금을 갈아타고 싶잖아요. 1% 예금을 깨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 같은 게 나오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깨려면은 나는 9,700원에 샀는데 9,500원이 됐어. 200원 손실을 내고 갈아타야 되는 거야. 200원 손실을 내고 갈아타면 어차피 10,000원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춰지는 거고 어렵죠? 그래서 기회 손실과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만 만기까지 가면은 어쨌건 남들보다 덜 벌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우리 뉴스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냐? 미국의 SVB라는 은행이 망했어요. 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 벤처기업들, 그 스타트업들이 많죠? 실리콘밸리에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현금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를 주는데 보통 대출로 많이 하죠. 예대마진 같은 걸로. 근데 대출로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을 갖고만 있으면 이자 비용이 다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합니까? 채권을 사요. 채권에 나오는 이자로 고객 예금 이자를 준다고.
그 돈으로 다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빠지면 하루아침에 망할 텐데 부동산을 살 수도 없죠. 저게 다 위험 관리에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에서 이자가 나오는데 투자합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 미국채예요. 미국채를 사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로 이자로 고객한테 주겠다. 아니 다 이렇게 해요. 야 우리도 법인에 돈이 들어오면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예금에 넣잖아요. 정기예금에. 거기서 이자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돈이 들어오면은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이자를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채권을 많이 삽니다. 미국 채권. 미국 채권이 뭐예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고 미국 정부가 안전하게 이자를 주죠. 너무나 안전해. 세계에서 뭐 가장 신용도가 높으니까. 상무님 맨날 그 미국채 망한다 그랬는데. 걔는 모레도 망하래요. 걔는 내일 해가 안 뜰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채를 샀어요. 안전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미국은 안 망했잖아. 안 망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자 봅시다. 이게 채권 일드 커브라는 건데 어렵게 말하면 금리 커브예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건 우리도 잘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1년 받는 것보다 대출을 길게 받으면 10년, 20년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잖아요. 원금을 1년 뒤에 받으면 좀 안전한데 10년 뒤에 받으라 그러면 얘에 대한 위험을 10년간 져야 되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니니 양이 옆에 있는 동동이한테 돈을 한 달 빌려줄 때 받을 금리와 20년 뒤에 받을 때의 금리를 어떤 걸 더 높게 하고 싶습니까? 아, 한 달이네. 아니 저 문제 내면 머리가 꼬인다니까요. 그냥 알려주세요. 저희 주입식이 좋아요. 옆에 있는 동동이가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20년 갑자기 뒤에는 연락처 바뀌었어요. 이놈이 누구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맞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가 아니면 20년짜리 이런 거 못해. 시정도가 상당히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게 금리 커브예요. 아주 유명한. 만기가 짧을수록 안전하니까 금리 조금만 줘도 금방 빌려준다고. 일주일만 빌려줘? 그러면 그냥 빌려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 근데 잘 보면은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는지 이 커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은 많은 돈이 들어왔어. 요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요만큼 줘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금리가 되는 요 만기에 미국채를 사서 갖고 있으면 똔똔이죠. 왜냐하면 줘야 될 금리가 여기야. 근데 지금 자기들이 들어온 돈으로 미국채를 산 금리도 여기야. 그럼 주는 것도 그거, 들어오는 것도 그거, 쌤쌤이에요. 근데 은행이 안 남으면 어떡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1년짜리 예금으로 들어와서 금리를 요만큼 주면 되지만 나는 여기 1년짜리 똑같이 매칭 시키면은 안 남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찾습니다. 요만큼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긴 채권을 사게 돼요. 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도 예대마진처럼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채 10년, 뭐 미국채 15년, 20년 막 이렇게 긴 걸 사. 금리가 높은 거를 사요. 그래 예대마진으로 쏠쏠하게 남죠. 예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량만 유지해 주면은 요 금리 차를 다 먹는 거 아니야. 계속 먹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왜 망해요? 왜 망했을까? 요 망하는 시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립니다. 5.25까지 올렸어요. 거의 0%에 있던 거를 막 올려서 막 뭐 빅스텝이라는 둥 무슨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둥 75bp, 50bp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금리가. 요거 받으려고 지급했는데 내가 줘야 될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일단 더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져요. 낮아진다 그랬죠? 근데 요 금리를 받고 있던 은행 예금들이 전체 시장 금리가 다 올라가니까 돈을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나 요 금리 싫어. 아니면 요 금리 만기되면은 돈을 빼요.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 낮은 금리에 있었으니까. 정기예금 1년짜리 1%짜리 들고 있었어. 근데 3%, 5%다 그렇게 됐어. 그럼 정기은행 만기 되자마자 어떻게 돼? 빼갖고 3%, 5%짜리 든단 말이에요. 1% 유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빼갖고 고금리에 가려고 그래. 다 빼요. 내 돈 돌려달래. 나는 몇 년짜리 들고 있어요? 10년짜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10년만 기다려달라 하면 안 돼요? 은행장이 저딴 소리 할 수 있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돈이 10년만, 딱 10년만. 고객님 돈 원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나요? 딱 10년만 기다려주시면. 안전한 미국채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딴 소리 하면 좀 장난치지 않고 난 지금 3% 5%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 돈 내놔라 그러죠. 10년짜리를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돼.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락해요. 가격은 여기 있어. 금리하고 반대라 그랬잖아. 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마이너스. 다 손실이.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까지 가면 손실이 없는데 왜 망했냐? 만기까지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가끔 뱅크런이 발생하고 가끔 증권사 옛날에 뭐 RP런 이런 거 발생했어요. 왜? 걔들이 그런 거 왜 발생합니까? 자산이 없어서요? 빼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 가격이 똥값이야. 근데 안 뺄 수 있냐? 안 팔 수 있냐? 고객이 돈 달라 그랬는데 돈 못 주면 뭐예요? 디폴트예요. 은행이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줘야 돼. 가장 안전한 국가채권이 있는데 똥값이야. 팔면 망하는 거야. 심지어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미국채는 그런 게 없는데 일반적인 뭐 회사채나 이런 건 사자가 없어져 버려. 위험하다는 소문 딱 돌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은 큰 금융사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망하네. 돈이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자산 들고. 그럴 때 야, 저 멀쩡한 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등장하죠. 뭘 해줘요?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그러니까 사주는 거 아니에요. 뭘 해주는 거냐면은 보통 그거 담보를 잡고 이 금융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구제금융. 이때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그걸로 위험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은 은행들 다 망한다 그래서 미 정부가 전액 보장하고 전액 담보로 받아서 대출로 돈을 빌려줘서 얘네한테 다시 가서 줬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국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거 하겠습니까? 소유자고 뭐고 다 날라간 거지. 니들 재산은 빵원이야 이 새끼들아 나가. 다 잘라버리고 이걸 정부가 통째로 인수하다시피 해서 담보를 하고 미국 정부가 10년 들고 있으면 똑같은 거니까 위에는 다 날라가고. 그럼 팀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마음껏 계속 그래야겠는데. 정부 요즘에 뭐 유동성 대출해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금을 투입해서 그대로 넣겠다도 있지만 보통은 뭐를 담보로 잡고 담보 대출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든지. 잘 생각해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 정기예금은 1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들이 1년짜리 채권 사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긴 채권 샀죠. 저 10년짜리, 20년짜리. 그래서 이걸 남기려고. 만기가 서로 다르죠. 1년 정기예금 은행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줘야 되니까 1년 뒤에. 그 들어온 돈으로 저 긴 걸 산 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채권을 샀으니까. 자산과 부채가 뭐가 생깁니까? 격차가 생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채는 1년인데 자산은 장기로 운용했어요. 10년, 20년. 이 미스매치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전략이에요. 자산 미스매치 전략인데 이 전략의 가장 큰 문제, 이 미스매칭에 의해서 만기가 긴 자산이 안 팔리거나 예를 들면 저 만기 긴 자산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안 팔리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 1년 정기예금으로 부동산 다 사왔어요. 근데 부동산 위기가 와. 안 팔려. 그럼 이거 어떡하냐? 내 돈 주세요 그러면은 있습니다. 가리키는 거죠 저기. 저기서 저 땅들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안 팔리잖아. 자, 요게 만기 미스매칭 전략하고 그 이제 자산간 미스매칭이긴 한데 굉장히 비슷해요. 채권의 만기 미스매칭 전략은 가장 유명한 전략이지만 많은 금융사들이 요 함정에 빠져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요 자산 부채 갭을 정해놨어요. 얼마 이상 못 넘기게. 왜냐? 가만히 두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미스매치 어떻게 가져가게 됩니까? 크게. 여기에 들어온 돈으로 3개월, 뭐 6개월 들어온 돈으로 10년, 20년, 30년 여기 걸 사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이 먹어. 1년 뒤, 올 연말에 내 성과급이요. 야, 2년 뒤 회사 망해도 나는 어차피 은퇴야. 퇴직이야. 이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쫙 땡깁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많이 주는 뭐 기획형 부동산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쫙. 그리고 자기는 받고 은퇴하면 뭐야? 3개월 뒤에 돈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네 거래. 금리 올라 가격 떨어졌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못하도록 부채 자산 격차 미스매칭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죠. 실리콘밸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걸 산 거예요. 그리고 지난 5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미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 금리 변동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망각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상품이 있고 만기가 긴 상품이 있어요. 금리 변동에 의해서 가격 변화가 어떤 상품이 클까? 금리가 조금 변하면 만기가 긴 게 클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좀 바꿔봐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근데 얘는 바꾸면 어머나 세상에 각도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떤 걸 샀다고요? 긴 거 샀어요. 저 뒤는 이게 다 손실이. 이게 위로 갔으면 상관없는데 아래로 갔잖아. 자산 만기 미스매칭의 무서움이 또 저겁니다. 금리 변동이 수익률 변동이 지금 있으면 10년 뒤, 20년 뒤 값은 엄청나게 크게 바뀐다는. 자, 그래서 장기 채권 같은 거 투자할 때 주의 문구가 이렇게 떠요. 금리 변동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도 마찬가지고 10년짜리. 요즘에 개인용 국고채 나왔어요. 10년, 20년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사실 중간 환매가 잘 안 되게 돼 있죠. 오늘 강의는 다 끝났지만 이제 우리 니니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요게 발생을 하죠. 금리는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금리 커브가 고정이 아닙니다. 커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커브가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됩니다. 더 평탄해졌죠. 잠시만요. 이게 서야지 뭐지? 냉겨 먹을 게 많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그래요. 커브가 더 섰죠. 파란색으로. 가팔라졌다. 이거까지 알 필요 없지만 스팁이라 그러죠. 스팁. S-T-E-P. 커브 스팁. 커브가 섰어요. 여긴 누웠어. 커브가 더 평탄해졌어. 평탄할 플래트닝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소위 이 채권쟁이들이 있어 보이게 할 때 많이 우리 맨날 스팁 플래트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와 여기의 금리 차이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어쩔 때는 요 핑크색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죠. 원래는 이만큼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커브가 평탄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 파란색으로 커브가 누웠습니다. 근데 점점점 많이 누워서 얘가 만약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소위 말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죠? 미국도 역전돼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금리 커브가 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기 금리가 내려가던가 단기 금리가 올라가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펼쳐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융 뉴스나 경제 뉴스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뭡니까?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금리를 기준금리라 그래요. 중앙은행들이 이걸 올려 강제로. 파월이 하는 거 저거예요? 파월이 올리고 한국은행이 올리고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커브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은행들은 앞에 있는 금리만 정해. 뒤에 있는 누가 정합니까?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보기에는 야, 우리 사회 그 정도 아닌데? 예를 들면 여기를 올렸어요. 5%로. 그러면 저 뒤도 여기를 예를 들면 3%였는데 5% 올리면 막 8%, 9%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줘? 어떤 미친놈이 이거에 금리를 빌려가요. 8% 9% 하면은 누가 빌려가? 아무도 안 빌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사과머니 아니야.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뭐 5%, 심지어 4%에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저게 커버가 안 돼. 여기 있어요. 근데 주간에 계속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브가 역전 또는 이렇게 파란색처럼 누워요. 그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했다. 금리 커브가 평탄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 있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 올렸는데 장기 금리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떨 때 그럴까? 이건 진짜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나라의 미래가 X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야, 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1%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20년짜리를 2%에 주겠대. 그럼 막 열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나라가 더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 왜 그럴까? 1%에서 2%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꼴을 보니까 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꼴을 보니까 조금만 좋은 게 아니라 나락이야. 그럼 아무도 이걸 안 사요. 그러면 그래서 이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어려운 국가들이 그래서 맨날 차트가 이상했구나. 금리가 선진국과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이 금리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조금 성장률이 안 좋아지면 내려오는데 지나치게 골로 가는 나라들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커브 플래팅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커브 스티프닝도 되죠. 여기가 내려가. 장단기 금리가 안 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막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면 커브가 더 섰죠. 커브가 섰. 이걸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그래요. 장단기 금리가 이제 다시 격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럴 땐 아래가 내려가니까 뭡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하기잖아요.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안 내렸어. 그러니까 시장 애들은 내릴 거를 예상해. 내리겠지 하면서 얘가 먼저 내려와. 커브가 어떻게 돼요? 누워요. 얘도 물론 조금씩 내려오지만 얘보다 얘가 더 빨리 내려와. 왜냐?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시장에 욕심이 있어요. 요거 먹어 뭐 하겠어? 요거 이만큼 먹어야지. 어차피 내려갈 건데. 그래서 막 미리 내려. 지금 많이 누웠어요. 근데 만약 인하를 하면 여기 선반영이잖아. 여기가 팍 떨어집니다. 그럼 저게 스티프닝. 왜 주식하는데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금리 커브를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네는 주가 지수만 보고 주식 종목만 보고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물론 종목만 추구하는 주식쟁이들은 이거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가치 투자자. 어차피 이 주식의 가격은 여기야. 뭐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어떻게 수십 년 뒤엔 여길 가. 그러니까 나는 사고 버티겠다. 가치 투자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면은 괴로워지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금리 커브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니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커브가 누우면 금융사들이 좋아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왜 그럴까? 이거 뽀찌를 남겨 먹는 게 많아서. 뭐 맞아요.
지금 요만큼이면 남겨 먹는 게 요거밖에 못 남겨 먹어요. 근데 만약에 그 커브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여기니까 어딥니까? 여기죠? 그럼 얼마를 남겨 먹는 겁니까? 이만큼을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장내 금지가 커지면 만기 미스매치 전략이 너무나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학생이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기죠. 여기가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네. 만기가 줄어들어서 금리가 줄어듭니다. 그런 말은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격이 오르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채권을 사. 근데 만기는 점점 줄잖아요. 어쨌건 시간이 가면은. 그럼 금리가 점점 내려오잖아, 자연스럽게. 네. 그럼 조금 있으면 금리가 여기로 와. 그럼 금리가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금리와 가격은 반대라며 가격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샀다가 그냥 여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만큼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앉아서 돈 먹었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커브가 이렇게 스팁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샀는데 나는 금리가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내려왔어. 금리가 가격 반대라며. 금리가 커브가 스팁이 되면 나는 더 많이 먹네요. 야, 이거 완전히 꽁으로 먹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아실 필요 없지만 일드 커브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금리 커브 트레이딩.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만큼 가격이 오르잖아. 금리와 가격 반대니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브를 그려본 다음에 가장 가파른 곳, 커브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디 미분값이 그게 가장 가파른 곳에 들어가야 조금만 시간을 끌어도 내가 가장 많이 먹겠지. 요거 실제 찾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게 일드 커브 트레이딩입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갖고 있으면 많이 먹겠다. 물론 저 뒤에는 별로 없지. 31년짜리를 1년 갖고 있다고 티가 안 나잖아. 근데 여기는 2년짜리가 1년 되거나 1년 6개월짜리가 6개월 되거나 하는 구간이 되면 금리가 확 때리면 가격이 확 올라요. 자, 그러면 꽁으로 먹은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간만 지났는데 꽁으로 먹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버틴 겁니까? 아래축이 뭐였어요? 시간이었죠. 시간.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부담한 대가입니다. 내가 대신 들고 있어 준 거예요. 가장 그 시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장 돈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시기,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을 부담해 준 겁니다. 기업이면 어떤 신용 리스크를 부담해 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A 기업도 1년짜리 그러면 야, 그 기업 1년에 망하겠어? 10년짜리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죠. 10년 뒤에 저 기업이 있을까? 축하 친구들.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위험을 여러분들이 가져주고 그걸 가격으로 환산받는 게 소위 말해 일드 커브 트레이딩, 커브 타기라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재밌는 현상이 펼쳐지죠. 재밌죠? 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원래 끝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심화 과정. 아, 머리 아파. 아, 그래프 안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을 위한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을 잘 보거나 경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끔 듀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능 지문에 나오기 좋은 단어예요. 자, 이러면은 여기 쫙 집중력이 옵니다. 수능 비문학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만기라고 불러요. 듀레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기간. 만기 6년짜리 채권이 2개 있습니다. 그럼 듀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6년이니까 기간이 똑같을 것 같죠? 똑같이 않다는 게 듀레이션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기 5년짜리라고 보겠습니다. 얘도 만기 5년이에요, 둘 다. 자, 위에는 이자를 매년 줘요. 이런 거를 이표채라 그래요. 이표. 금리를 1년마다 이자를 준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배당은 6개월마다 나올 수도 있잖아. 3개월마다 나온 데도 있고, 아니면 배당 안 주고 모았다가 만기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도 이런 게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게 소위 말해 듀레이션이 같냐? 가중 평균 만기가 같냐? 자,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네요. 좋아, 좋아. 야, 재밌는 수업이네, 이거. 자, 가중 평균 만기가 뭡니까?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돈을 받는 평균 만기가 같냐? 위는 요만큼을 이미 앞에 받았잖아. 요만큼도 좀 있으면 받아요. 받는 게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만기가 5년이 아니라 여기쯤 오면은 대충 받을 걸 다 뭐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없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가중 평균 만기가 다른 겁니다. 듀레이션이 다른 겁니다. 얘는 여기쯤에 와야 무게가 비슷할 것 같고 얘는 여기 와야 무게가 비슷할 것 같잖아요. 이 지점이 듀레이션. 예를 들면 얘는 여기가 4다. 그럼 얘는 듀레이션이 4짜리 채권입니다. 얘는 5다. 듀레이션이 5짜리 채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딴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거는 학술적인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 가격 민감도의 개념으로 씁니다. 어느 지점에 있냐에 따라서 커브가 변할 때 가격 변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앞은 별로 안 생기고 저 뒤는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 기준이 뭡니까? 그냥 일반 만기가 아니라 여기가 사실 듀레이션? 듀레이션. 그러니까 똑같은 만기 5년짜리 채권이어도 어떤 채권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금리 변동을 해봐야 가격 변동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똑같은 5년인데 어떤 채권은 듀레이션이 뒤에 있어. 금리 변동을 하니까 가격 변동이 크게 돼. 엄청난 차이입니다. 투자할 때. 이게 채권에 써있는 그냥 만기가 아니라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만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쟁이들은 만기를 안 보고 듀레이션 물어봐요. 듀레이션 몇 짜리야? 2.7짜리야. 아, 3배짜리야. 듀레이션 몇 짜리야? 7짜리야. 아, 7배짜리야. 더 심화 학습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수정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듀레이션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하면 영상의 조회수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듀레이션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자꾸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죠? 뜬구름 말고 여러분들의 실제 채권을 투자할 때 바로 쓰이는 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줘요. 예를 들면 100을 넣으면은 뭐 여기 5 이자 주다가 뭐 나중에 뭐 100을 주던 90을 돌려주던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의 세금 당연히 내는데 어디에 매길까? 아까 금리 변동에 의한 가격 변동 있잖아요. 여기에 매기느냐? 이걸 매긴다는 법이 뭡니까? 금투세. 하지만 지금은 안 내죠.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채권은 지금 비과세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의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아직은 금투세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금에는 세금이 나오죠. 채권 예금 똑같다며 거의 세금이 나옵니다. 뭐에? 이거 나와요.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쿠폰이라 그러죠. 이거 쿠폰 금리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C로 표현합니다. 이 쿠폰 금리에 따라서 세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금리가 수익률이 변한다며 할인율이. 그럼 얘들이 계속 변하는 거 아니냐? 5%에 3% 되면 이거가 3 주고. 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이 전체는 뭡니까? 뭐가 된 겁니까? 픽스드 된 거예요. 아까 배웠죠? 이 현금 흐름 전체가 픽스드, 고정된 겁니다. 우리는 이 현금 흐름을 지금 얼마에 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 고정 상품이라니까. 100% 할인해 사고 90% 할인해 사고 5% 할인해 사고 저건 고정이에요. 얼마에 할인해서 지금 얼마의 가격으로 살 건지를 하는 거죠. 요게 수익률이고 요게 금리입니다. 이 쿠폰 금리는 고정이에요. 안 변해. 찍혀 있는 값이 찍혀 있는가 거기에. 근데 세금은 어디에 매겨요? 여기에 매깁니까? 아니죠. 이건 매매 차익이잖아. 그러네. 이거에 매겨. 가끔 채권을 갖고 와서 고금리 채권입니다. 야, 여기 쿠폰 금리가 7%나 준대요. 그거 얼마에 샀는데? 그럼 이제 이해를 못해. 얼마였던 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에 금리를 샀는데? 잘 보면은 R이 2%야. 2% 할인해 샀어. 그럼 나는 7%짜리 수익률입니까? 2%짜리 수익률입니까? 2%에 2%. 근데 고금리 채권이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세금이에요? 정확한 답입니다. 나는 고금리라고 샀지만 나는 뭘 산 겁니까? 고세금 채권을 산 거예요. 금융 문맹들한테는 진짜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쿠폰 금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약간 말장난처럼 금리를 높이 준다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정답이고요. 쿠폰 금리와 내가 산 실제 금리, 할인율 어디가 높아야 좋습니까? 이게 높아요. 부자들이 채권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부자들은. 절세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됩니까?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이거 정기예금 4%짜리 들어가면 그대로 이 4%의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 과세 이딴 거 때려 맞아요. 으악! 근데 할인율을 4%에서 샀어. 요 쿠폰 금리가 2%짜리야. 그럼 내 세금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됐어요. 4%의 세금을 매기던 게 2%에 매기죠. 그게 소위 절세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일반 우리 입장에서는 4% 정기예금도 들어도 되는데 왜 이걸 사냐? 리스크도 지고 오히려 그냥 은행에 들지. 세금이 다를 수 있어요. 즉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절세 채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적정한 가격이었는데 금리가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세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채권하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채권 한 개 단위가 보통 100억입니다. 쪼개 살 수 있는데 장외 주식과 똑같아. 사자 팔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호가가 이렇게 벌어요. 어떤 애는 2만 원에 사고 싶은데 파는 애는 4만 원에 팔고 있어. 그런 식으로 호가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이 사고 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냐? 국채는 여러분들이 하는 HTS나 MTS에 가면은 국가채권, 통한채라고 있는데 그것도 국채예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빽빽하게 효과가 있는데 회사채나 그런 건 대단히 어렵죠. 그런 거는 보통 아직도
지점 같은 데 전화를 하거나 가끔 증권사가 특판 이런 거 할 때 물론 걔들이 수수료 얼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수료가 채권은 금리에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3.74짜리 채권인데 여러분들한테 3.72를 준단 말이에요. 이 0.02%는 중간 회사가 먹은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얘네가 수수료를 얼마 가져갔는지 깜깜이 시장이네. 모르죠? 몇 번을 거쳐서 일로 왔을 텐데 어디까지가 이제 수수료고 어디까지가 아까 전에 일드 커브 트레이딩 따라서 금리가 내려올 수도 있죠. 어디까지가 이거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온 거고 어디까지가 시장 금리의 변화인지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조금 더 화끈한 채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은 채권. 이거는 옛날에는 부자들은 환장했던 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명 채권이 있었어요. 무기명? 금융실명제잖아요. 누가 뭐 사고 누가 뭐 했는지 자기 실명으로 다 되죠. 이 채권은 무기명이야. 금과 똑같아. 나 이게 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던져주면 아들 갑자기 금 생겼잖아. 나중에 세무서가 이 금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주웠습니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네요. 상속세와 증여세 및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데 어느 때 나오냐? 이게 바로 1998년 IMF 당시에 왜 그랬을까? 역시 돈이 필요해서. 어둠의 돈이라도 끌어내야 되는 시기였어요. 알상무 같은 다크 에너지들이 몰래 꽁쳐놓은 돈들도 끄집어내고 장롱에 있는 달러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내놔. 그러니까 출처 묻지 않겠다. 상속세, 증여세 없다.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5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한 번 더 왔죠. 코로나 때 실제로 얘기가 있었어요. 무기명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둠의 돈이라도 알상문에 장롱 털어라. 10조 원어치 발행하면은 돈이 막 나올 거야. 그 돈으로 뭘 하자. 안 했어요? 욕 엄청 먹었죠. 야, 우리나라가 지금 IMF처럼 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고 지금 그리고 부자 감세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저딴 네 장롱에 있냐 뭐 이렇게 되니까 없던 일로 됐습니다. 원래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밝게 빛나는 재밌어요. 모습을 보니까 재밌어요? 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여기가 가격. 금리하고 가격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가격이 거꾸로 간다 그랬죠. 요거 차트를 보여드렸죠?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그냥 지적 만족을 위해서 보세요. 채권쟁이들은 중요한데 여러분 전혀 안 중요해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뭡니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으악! 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 무슨 소리입니까? 금리가 빠질 때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채권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금리 일듯하기처럼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은 보유가 유리한 겁니다. 롱쟁이가 유리한 거예요. 잠시만, 그럼 이제 유리하겠네요?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그래서 알상무가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뒤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커브가 이걸 볼록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당연히 롱쟁이가 유리해. 쇼쟁이는 별로 별지도 못해. 이거 기다리다가 죽어. 그래서 알상무가 슈카 친구들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슈카 친구. 이게 커브의 볼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채권은 이렇게 볼록합니다. 어떤 채권은 좀 덜 볼록해요. 무슨 소리예요? 채권의 금리와 가격이 이걸 그리면서 어느 채권을 사야 가장 유리한지를 이 볼록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채권의 볼록성을 무시하고 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요 하얀색 라인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와 가격 변동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빠지니까 요만큼 가격이 움직일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란색이야. 그러면 얼마큼 움직인 겁니까? 막 이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 가격 계산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게 영원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루 지나면 여기로 오잖아. 하루 지나면 여기로 오고 하루 지나면 여기로. 어떤 채권의 볼록성을 판단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고, 그리고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채권 세금도 있죠. 이자도 진행이 됩니다. 클린 프라이스, 더티 프라이스에서 채권 가격도 여러 개고요. 금리도 오늘 얘기한 게 끝이 아니라 은행 완상 금리가 있고 이런 금리가 있고 저런 금리가 있고 가격도 이런 가격이 있고 저런 가격이 있고, 게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채권의 가격이 만기가 주니까 금리도 변하고요. 이자가 진행된 게 있죠. 이자 진행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죠? 채권쟁이들 극한 직업. 실제 채권쟁이들이 하는 건 내일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도 단타지를 많이 해요.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이 바닥에 깔리는 걸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유리한 상품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리 커브가 스팁돼서 가장 내가 일드 커브 타이가 많이 나는 걸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1년을 버티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롱숏으로 커브가 있으니까 여기 롱 여기 숏, 반대로 여기 숏 여기 롱, 아니면 커브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걸 더 적게 잡고 이걸 더 많이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게 되고, 아차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이 정도 지나치게 많이 한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금융 뉴스나 수능 비문학 지문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경제 뭐 애널리스트 나와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채권은 이렇게 재밌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끝! 자, 재밌긴 한데 뭘 사야 될지 일단 모르겠다.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리. 그래야 더 좋아요. 경례 감사합니다. 원래 수익률 쉽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이게 1등 하더라고요. 사실은 쉽고 네. 재밌는 거야. 재밌긴 하니까 한데. 쉬워.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재밌고.